지금 전세로 말 많죠. 전세 매물 쌓이고 있고 전세 가격 떨어뜨려서 나가지 않고 있다, 매물이. 그런 상황임에도 전세 가격 떨어질까봐 나오고 있는 크게 두 가지의 언론의 거짓. 첫 번째는 다주택자가 종부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떠넘긴다. 요거는 거짓이죠. 왜? 그렇다는 것은 시장 왜곡을 다주택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고, 수요 공급 논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수요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오른다. 그렇다는 건 더욱 개입해서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세금 올리면 피해를 전가한다. 이거 자체가 시장 왜곡이란 소리니까. 다주택자들 마음대로 되는 시장이 아니다. 그럼 예전에 왜 임대차 3법 했는데 전세가가 올랐어요? 금리 떨어졌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내년에 임대차 3법 8월부터 만료가 나니까, 이 8월부터 만료가 난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죠. 9월부터 만료죠. 왜? 임대차 3법이 7월 31일 날 통과했고, 그렇다는 건 8월 1일부터 적용인데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8월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즉 9월부터 임대차 3법에 계약갱신 청구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 말대로 오른다고 치더라도 9월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짓은 그거. 두 번째 거짓은 뭐예요? 2중 3중으로 맞춰진 가격이 지금 재계약하는 거는 거래가 안 뜨고 있죠. 이렇게 3중 가격이 있다. 요게 신규고, 요게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 거고, 요게 청구권보다 높게, 즉 5% 이상으로 계약한 경우. 자, 이렇게 3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규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청구권 사용한 것은 거래에 안 뜹니다. 거의. 여기 뜨는 것들은 뭐예요?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청구권 만료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임대사업자가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청구권 사용할 수 있죠. 임대사업자 청구권이랑은 얘기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5% 이상 올렸기 때문에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8월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했던 사람들은 가격이 어디에 맞춰져요? 여기 새로운 가격을 형성하나요? 아니죠. 이 떨어지는 가격에서 떨어지면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선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전체 전세 가격은 오른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짓은 다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내년에는 전세도 대출규제 총량에 포함이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부과돼서 전세가가 오른다고 하고 전세가가 오르더라. 전세가가 오르면 그들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만일 올해 말에 전세가가 오른다면 뭐 때문이다? 요거 때문이죠. 자, 분할 상환 대신에 일시 상환 진행하도록 하고, 잔금 대출. 자, 잔금 못 낸 비율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세를 완화해 주는 건데, 전반적으로 전세 대출하고 잔금 대출 풀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전세 대출이니까 전세 대출을 풀어서 나온 거다. 전세 가격 올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재건축 재개발 엄청 많이 해가지고 멸실 엄청 많이 내는 법. 공급 이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금리 낮추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푸는 거. 저 은행에서 종부세 부과 시점에 맞춰서 푸는 이유는 집값 안 떨어지게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 많이 나오니까 세입자한테 떠넘기더라. 그러니까 규제 좀 완화해서 떨어지는 것을 막아라. 그리고 규제를 풀어라. 왜? 은행 입장에서도 규제가 강화되면은 원금 회수가 힘들어지죠. 집값 확 떨어지게 되면은 은행에서도 좋을 건 없어요.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다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예를 들어 갚지도 못할 사람들한테 빌려준다. 이거는 문제가 커지죠.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빌려준다. 그중 하나가 전세고. 그래서 전세를 중심으로 대출을 풀어서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은행 전문가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집값 안 떨어지게 하려고 별 난리를 다 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랑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전세값이 오른다. 이거 세입자 정가로 오르는 게 아니다. 뭐 때문에 오르는 거다? 대출을 풀어서 올리는 거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가느냐? 길어야 12월이죠. 왜? 내년부터는 대출 총량 새로 나오니까. 전세가 계속 오른대요. 초고가 전세. 강동구 전세가 35억. 13억 9천인데 35억이 나왔다. 이거 누가 봐도 특수거래죠. 근데 가거래라면 실수 혼란 가중, 조사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제목에는 그런 얘기 절대 안 넣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떨어진 거래다. 13억 9천 정도 하고 있었는데 전세가가 갑자기 10억이 나왔다. 4억 정도 떨어진 거죠. 이런 거래가 나왔으면 바로 뭐라 그래요? 특수거래인 듯 하면서 제목에 넣는데 요거는 안 넣더라. 절대 맞는 가격 아니죠. 부담부 증여 아니면 금액 오기입이다. 부담부 증여 가능성이 높죠. 혹은 주인 전세 또는 부모 전세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근데 실질적으로 전세 시장 어때요? 매물은 쌓이고 거래는 줄고 꽁꽁 얼었다. 자, 매물 어때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전세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
자, 전세 거래량이 폭증했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전세의 월세화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월세의 전세화가 됐었죠. 전세의 월세화가 되는 경우는 그때 월세에서 저금리라서 전세로 넘어갔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다시 월세로 돌아가는 경우밖에 없다. 그리고 월세 거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 이유는 전세는 재계약률이 높기 때문이다. 청구권 써서. 매물은 쌓이고 있죠. 20년 7월 비교해가지고 그때보다 떨어졌다 말하고 싶은데 요거는 허위매물, 과태료 부과 전이죠. 자, 그러면서 전세 수급지수가 뜻하는 게 뭐예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수요, 공급이죠. 전세 매물 계속 쌓이고 막 전세 안 나가고 있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아직도 130이 넘어가요. KB 거 믿을 수 있겠어요? 감정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세 수급지수는 어떻게 아느냐? 공인중개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전세 찾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수요자가 많다고 나오는 응답률이 높을수록 수급지수는 쭉쭉 올라가죠. 수요는 아직도 많다고 그냥 얘기하겠죠? 매물 늘어나고 있는데도 찾는 사람은 많아요. 혹시 거기 전세가 얼마예요? 35억입니다. 비싸다. 또로로. 찾는 사람이에요. 수요는 많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를 나타내는 거래지수가 전세 거래지수죠. 20대에서 지금 10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아무리 전화로 찾는 사람 많으면 뭐하냐? 거래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래를 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가격은 잔뜩 올려놨는데 대출은 예전만큼 안 나오고 거기다가 금리까지 계산해 보니까 이거 요즘에 깡통전세 위험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전에야 전세가 훨씬 더 저렴하니까 이자 내더라도 국가에 이자 내는 게 건물주한테 월세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니까 들어갔는데 지금 별 차이 안 나네? 근데 전세는 보증금이 되게 위험하네. 빚도 잔뜩 내야 되고 빚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그러니까 전세를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더럽게 안 되고 있는데도 전세가를 올린다. 거래가 안 돼도 우리는 올릴 거야. 매매처럼 호가만 올리고서 하나만 걸려라 이게 안 되죠. 왜? 전세는 매매를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매매가 안 될 때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이것도 개소리고 그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MB정부 때 매매가는 떨어졌는데 전세가는 올랐으니까 매매가 안 되면 전세에 눌러앉으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해서 집값이 오른다. 이거는 완전 거짓말이죠. 왜?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매매로 갈 수요가 남아있을 뿐이니까. 그렇다면 그때 전세가는 왜 올랐어요? 전세 대출을 풀고 금리를 낮췄으니까. 굉장히 언론과 전문가들이 잘못 알려주는 상식 중에 첫 번째가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매매가가 떨어지면 원래 전세가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왜?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깡통전세 많이 나고 그러면 당연히 전세는 그보다 낮춰야만 전세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전세가가 매매가 따라서 떨어지는 건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세자금 대출 만들어내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라. 매매가 떨어지는데 임대 가격 올라가나. 전세는 없으니까. 어느 나라 가도 매매 가격 떨어지면 임대 가격은 다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5천만 원 내려도 전세 안 나간다. 이거 기사 얼마 전에 뜬 거죠. 5억대 불렀는데 4억 5천에도 계약이 안 된다. 마포 호가가 9억 5천에서 8억 5천 9억까지 떨어졌는데 거래가 안 된다. 전용84 지난달 최고 11억 7천만 원의 전세 계약서를 썼지만 11억에 나와 있는 물건이 11채나 된다. 그것도 나홀로 아파트 이런 단지가 아니라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거 무슨 단지예요? 마포구 대장주죠. 그런데 내가 호가 올리면 나머지 다 따라서 올려줘서 나가겠지. 자, 매매랑 전세 시장의 가장 다른 점은 뭐예요? 매매 버티는 거랑 전세 버티는 건 차원이 다르다. 왜? 매매는 그냥 버티면 되는데 전세는 그 사람이 나 그 가격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매매는 버티는데 여력이 확 떨어지지 않지만 전세는 매물 내놓고서 안 들어왔을 때 여력이 확 떨어진다. 그러니까 전세가 먼저 더 타격을 입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매물 가격 그렇게 떨어졌다는 얘기 많이 안 나오는데 전세는 벌써 뚝뚝 떨어지는 가격이 나오는 게 그 때문이죠. 내년이 더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입주 물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무주택 수분양자가 많아 입주를 하다 보니 입주 물량 중 전월세 물량으로 전환하는 비중이 많지 않다. 쉽게 얘기할게요. 무주택 수분양자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입주 물량이 떨어졌는데 전월세 물량이 나오는 게 적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전에 노숙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전월세 수요죠. 전월세 수요가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매물이 나오는 거죠. 꼭 이 단지가 아니더라도. 근데 저런 중요한 거를 맨날 빼먹고 이야기를 한다. 아니 전월세 매물이 덜 나와요. 아니 그 전에 무주택 수분양자는 뭐 어디 노숙했어요? 집 없이 밖에서 자고 친척 집에서 신세 지고 그러다가 분양됐으니까 들어간다. 이게 아니죠. 어딘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그 수요를 메꿔야 돼요. 왜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냐. 그리고 입주 물량은 아무리 적게 들어와도 플러스다. 서울에
넉넉 잡게 1000만 호 있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공급 부족이라고 한다고 칩시다. 근데 입주 물량이 2만 호밖에 안 돼. 그럼 1002만 호죠. 그러면은 무주택 수분양자 많다고 하니까 18,000 정도 하고 다주택이 전월세로 매물 내놓는 게 2,000호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 1000만 호 중에서 전세 한 400만 원 정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18,000 가구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2,000 가구가 나오는 거예요. 수요가 더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일단은 단순 계산으로 수요가 더 안 들어오고 멸실이 없다고 계산을 하면 수요가 더 들어오기에는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죠. 서울 인구는 수십 년째 감소 중입니다. 1기 신도시 이후 서울 인구는 계속 감소 중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가 작년부터 감소한 거고 근데 가구 수는 늘어나는데요. 가구 수 늘어나는 건 뭐예요? 증여 때문이죠. 4인 가구인데 1가구 4주택이다. 그러면은 가구 수를 4개로 나눠서 1가구 1주택 만든 것 뿐이기 때문에 인구는 20년도에 오히려 더 가파르게 감소했는데 가구 수가 갑자기 확 늘었다. 이거는 그 뜻이죠. 1인 가구가 늘어난 이유? 역시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느냐?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다주택이 갭투기를 왜 할게요? 그러니까 수요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으로 감소세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멸실이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번 정부 때 공급 많이 들어왔다는데 멸실 오지게 많이 났던데요? 멸실이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즉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집값 떨어뜨리고 전세값 떨어뜨려서 추후에 공급이 들어와서 그거는 아주 추후의 얘기고 공급은 얼마 안 늘어나는데 멸실 내가지고 전세값 올리고 집값 올리는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미친듯이 재개발, 재건축 밀어주는 거죠.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뭐예요? 집값 안 떨어뜨리면서 공급을 많이 만들어낸다. 많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공급은 얼마 안 만들어내는데 인허가만 잔뜩 만들어낸다. 인허가만 잔뜩 만들어내면 누가 제일 이득을 보느냐? 당연히 건설사죠. 그러니까 자꾸 그거 풀라고 하는 거죠. 결론. 전세 가격 올라가는 경우는 크게 3가지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일은 없어요. 갑자기 들어왔다고 해도 그건 서울은 이제 더 이상 해당이 안 돼요. 그렇다는 것은 첫 번째, 내년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이거 개소리고 멸실이 갑자기 많이 나든가. 두 번째, 금리가 갑자기 떨어지든가. 아니면 세 번째, 한도가 늘어나든가. 3가지이다. 그런데 올해 말고 적어도 내년 봅시다. 내년에 한도 줄어드는 건 확실하죠. 금리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만 아니라면 올해 말 같은 경우는 아마도 KB에서 전세 대출을 조금 풀어가지고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도 일시적일 뿐이다. 요거는 다음 정부에 따라 갈리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즉 민간 정비사업 완화하면은 멸실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는 적어도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 정부에 따라서 바뀌게 되겠죠. 어느 정부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종부세 때문에 올린다. 임대차법 때문에 올린다. 이런 건 다 거짓이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수요는 너무 올려버린 가격 그리고 올라버린 금리 줄어들어버린 한도로 이미 수요는 감소했고 매물은 늘어나고 있고 호가는 떨어지고 있다. 이걸 봤을 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이미 박살났고 앞으로 점점 더 박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